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가 사실은 대량 학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바로 그 콜로세움이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잔혹한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학살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정교한 정치 통제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로마 제국이 어떻게 죽음을 예술로, 고통을 축제로 만들어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거대한 원형 건물 주변에는 벌써 상인들의 외침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물에 탄 포도주를 파는 행상인들이 목청을 높였고 올리브와 빵을 담은 바구니들이 관중석 아래 줄지어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 풍경 뒤로는 섬뜩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하 터널에서는 조련사들이 며칠간 굶겨진 맹수들을 우리에 밀어넣고 있었고 사자들은 철창 사이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건 터널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금속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연습용 목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노예 검투사들은 진짜 살인에 사용할 검과 창을 서로 시험해보는 소리였죠.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웅성거림 속에서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완벽하게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 바로 죽음의 목마른 관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264년 어느 가을날 브루투스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특별하게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조각상이나 긴 추도사 대신 그들이 선택한 건 피였죠. 소시장 냄새가 진동하는 보아리움 포럼에서 노예 세 쌍을 무장시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신성한 의무라고 여겨졌죠. 사실 이런 관습의 뿌리는 캄파니아 지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는 불안한 죽은 자의 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사들이 무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무작정 죽이는 것에서 선별된 전사들 간의 대결로 발전했고, 한때 로마의 강력한 적이었던 삼리움족들이 이런 경기를 자주 개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이 관습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보물과 함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피 묻은 모습으로 고인을 보내는 것은 권력의 증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례의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에 이르러 로마의 정치인들은 이런 싸움이 조상 숭배를 넘어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치적 지지를 얻는 완벽한 도구였던 겁니다. 원래 목성에게 바치는 엄숙한 종교 축제였던 루디 로마니에도 검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은 이를 경건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포장했지만 군중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사들이 착용한 갑옷과 무기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초기 검투사들은 정복당한 적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죠. 삼리움족의 무거운 방패, 트라키아족의 휘어진 단검, 갈리아족의 거대한 장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관중들이 그들의 피 흘림을 지켜보는 것은 로마의 승리를 끔찍하게 반복해서 목격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죽음이 곧 선전이 되었고 흘린 피는 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죠. 그렇게 경기 규모는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임시로 세운 나무 관람석이었지만 점차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영구 원형 경기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경기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국가 차원의 행사가 되어버렸죠. 로마는 인간뿐만 아니라 군대, 심지어 죽음까지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관중석의 함성은 인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구 끝에서 끌려온 야생 동물들을 향해서도 천둥 같은 소리로 울려 퍼졌거든요. 북아프리카의 사자, 코카서스 산맥의 표범, 나일강의 거대한 악어, 심지어 사막을 가로질러 운반된 기린까지 말이죠. 이들은 자연의 신비로운 창조물로서 전시된 게 아니라 도살 축제의 제물로 끌려왔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행사를 베나치오, 즉 사냥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생존이 아닌 지배를 위한 것이었죠.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유럽 최초로 기린을 퍼레이드에 등장시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로마에는 이런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카멜로파르달리스, 즉 낙타와 표범의 혼합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름이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동물은 존경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모래밭에서 찢어져 죽기 위해 끌려왔으니까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짐승도 포획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정복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학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기 80년 콜로세움 개관 축제 때 티투스 황제는 9천 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고고학자들은 의도적으로 굶겨진 흔적이 남은 뼈들을 발견했죠. 사자와 곰들이 더 빠르고 잔혹하게 죽이도록 미리 약화시켰다는 증거였습니다. 한때 로마 군단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한니발의 코끼리들조차 관중들의 환호를 위해 경기장으로 끌려가 도살당했습니다. 일부 황제들은 이런 사냥을 개인적인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로마 최고의 쇼맨이었던 코모두스는 헤라클레스 복장을 하고 경기장에 직접 등장해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자신의 손으로 학살했습니다. 야수들 사이에서 신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진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화를 든 연약한 자존심일 뿐이었으니까요. 사냥은 대부분 조작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사슬에 묶이거나 상처를 입거나 반쯤 굶어 죽은 상태였고, 그래서 황제는 확실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던 거죠. 검투사 경기를 상상할 때 대부분 동등한 실력을 가진 두 전사의 고귀한 결투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비뚤어져 있었죠. 로마는 잔혹함을 부추기는 불공정한 경기로 번영했습니다. 기괴한 무기를 제작하고 터무니없는 규칙을 강요하며 아무도 진정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벌이게 만들었거든요. 일부 희생자들은 애초에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죄수와 사형수들이 광대 복장을 하고 경기장으로 밀려들어가 나무 검을 받은 뒤 숙련된 살인자들과 맞서 죽음을 맞이했죠. 무기조차도 하나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레티아리우스들은 어부의 그물과 삼지창을 사용해 그물을 튕겨내도록 설계된 매끄럽고 둥근 투구를 쓴 세쿠토르와 맞섰습니다. 이건 순수한 기술 대결이 아니었어요. 서스펜스였죠. 그물이 적을 포획할지, 칼이 방어를 뚫고 들어갈지에 대한 살아있는 퍼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경기가 마치 연극처럼 각본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긴장감을 만끽했어요. 숫자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졌습니다. 때로는 한 명의 검투사가 여러 명의 적과 동시에 맞서야 했고, 다른 날에는 전체 부대가 소규모 군대처럼 충돌해 경기장 바닥을 피의 늪으로 만들었죠. 방패는 산산조각 나고 시체는 훼손되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가 떨어지면 그들은 더 멀리 손을 뻗었어요. 여성 검투사인 글라디아트릭스들이 1세기경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녀들 역시 난쟁이, 맹수, 심지어 여성 검투사들끼리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합니다. 맹수들을 투입하자 관중들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하자 경기장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죽음이 중심이 되는 연극으로 바뀌었죠. 로마인들은 이를 담나티오 아드 베스티아스, 즉 맹수에게 던져지는 형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형수들에게는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부할 권리가 없는 각본이었죠. 범죄자, 탈영병, 반항적인 노예, 전쟁 포로들이 모두 신화로 위장된 처형에 마지못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희생자는 범죄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도둑들은 늑대에게 찢어졌고, 방화범들은 산채로 불태워졌으며, 배신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모든 장면이 진짜 피로 쓰인 도덕극이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가 다키아 정복 후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수천 명의 포로들이 103일간의 끊임없는 학살로 죽어갔어요. 이건 무작위적인 대량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암울한 드라마의 막처럼 체계적이고 속도 조절된 것이었죠. 이 악몽의 주연 배우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사자들은 풀어놓기 전에 극도로 굶겨졌고, 구덩이에 갇힌 곰들은 분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표범들조차 떨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풀어놓았죠. 짐승이 빠르게 공격할지 아니면 먹이를 가지고 놀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중석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때로는 잔혹함이 전설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수감자들은 운명적인 영웅 역할을 강요받았어요. 오르페우스가 야생 짐승에게 찢겨 죽고 프로메테우스가 사슬에 묶인
낀 채 독수리들이 머리 위를 맴도는 모습을 연출했죠. 이들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피투성이 공연이었고 모래가 그들의 무대였어요. 로마에서 죽음은 항상 단순한 죽음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연극이었고 피에 젖은 패러디였죠. 사형수들에게는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신화를 자신의 몸으로 연기하며 죽어야 했거든요. 로마의 상상력은 모래와 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황제들은 도시 안에 바다를 요구했거든요. 나우마키아라고 불린 모의 해전은 물 자체가 무기가 된 광적인 규모의 장관이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 티베르강 근처에 거대한 분지를 파고 물과 실제 배로 채워 선례를 만들었죠. 운명지어진 포로 수천 명이 배에 실려 경쟁 함대로 나뉘어 싸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서기 52년 클라우디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푸키누스 호수를 배수해 또 다른 나우마키아를 만들었어요. 포로들이 그에게 소름 끼치는 경례를 보냈을 때 모리투리 테 살루탄트라는 말을 했죠. 역사는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습된 것이든 절망적인 것이든 그것은 소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절망을 요약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콜로세움은 상처투성이지만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터널을 걸으면 여전히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목숨을 건 결투, 짐승의 포효, 5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소리 말이죠. 콜로세움을 감탄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원래에 만든 목적을 잊고 있죠. 모든 신화는 권력을 영원처럼 보이게 하려는 같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는 죽음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번 시간은 로마가 만든 가장 기괴한 경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